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 날에도 야당은 무자료, 무자격 총리라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털릴 만큼 털렸다고 맞섰습니다.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된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이 사건 당일 비틀거리는 추돌 사고까지 내는 모습이 담긴 CCTV를 MBN이 입수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오후 1시 공식 종료된 가운데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종전의 배경과 의미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3특검 가운데 가장 빠른 수사 속도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체포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팀은 어제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검토할 기록이 많은 만큼 법원은 아직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내용의 의견서를 미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결과에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했는데요. 수사기관이 검찰에서 특검팀으로 바뀐 만큼 출국 금지 조치도 새롭게 취했다는 설명입니다. 박혜민 기자, 체포영장 발부를 앞두고 긴장감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저 앞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지지자 몇몇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지자 수는 점차 늘고 있지만 경호가 달라지는 등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 지난 1월 공수처의 영장 집행 당시처럼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지 여부도 주목되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아닌 만큼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저 인근으로 더 많은 지지자가 몰려와 방해할 가능성은 변수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수사 착수 엿새 만에 이처럼 승부수를 던진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느냐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찰이 사건을 수사했던 만큼 신병 확보가 되면 빠른 기소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3가지입니다.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해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당시 경호처에 이를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주변에서 경호처 관계자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 윤 전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신기록 관련 서버 삭제가 얼마 만에 되는지 물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까지 이뤄지면 이후 48시간 동안 구금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을 경우 빠른 기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1심 구속기간이 내일 만료됩니다. 석방을 하루 앞두고 열린 추가 구속 신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반복하며 거센 항의를 이어갔는데 신문 결과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신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 23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접수된 뒤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신문을 중단했습니다. 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자 김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여튼 기각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어서 오늘 가서 법정에서 재판부에 따져볼 생각입니다. 오늘 신문은 김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고 김 전 장관 측은 시작부터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두로 4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반복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내란특검보는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을 내란 범죄에 활용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이 내일인 만큼 재판부는 오늘 안에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다는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에 김건희, 최혜병 두 특검이 함께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에 동시에 기록을 보내달라고 한 건데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구명로비 의혹은 최혜병 사망 사건 이후 전직 해병 모임의 이종호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김건희 여사에게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투자자문사 대표를 지낸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지목됩니다.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공수처는 지난해부터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이 확보된 증거를 포함해 구명로비 관련 수사 기록을 동시에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 특검이 같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겠다고 나선 건데 수사 기록 원본이 하나뿐이라 공수처는 수사 기록을 일일이 복사해 기록 이첩을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모두 구명로비 의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혜병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 수사 의지를 명확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명로비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관련돼 있는데 또 소환을 할 예정이신가요? 만약에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죠. 네. MBN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 안에서도 중복 수사 우려를 인식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 경찰, 공수처 간 중복 수사 논란을 재현하지 않으려면 특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3특검, 그 가운데 내란특검이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른 분위기입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 기자, 지금 가장 빠른 내란특검의 조은석 특별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이에요. 그만큼 신경전이 좀 팽팽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은석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검찰 특수통 출신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이 특수통 출신이 많아서 내란 특검 수사가 특수통 대 특수통 이런 구도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특수통 출신 법조인들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네,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돼서 그럴까요? 사실상 경찰에서 특검으로 사건이 넘어오자마자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데 속도의 배경이 있을까요? 이렇게 빠른 수사가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조특검의 스타일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수사 방식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여러 수사 대상 중에서도 비상계엄을 주도한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수사 역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친 뒤에 정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번엔 거꾸로 정점을 먼저 수사하는 겁니다. 특검이 이미 경찰 단계에서 확보된 수사 자료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선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지나치게 빠른 거 아니냐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네, 조특검의 수사 스타일이다. 그렇다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심사를 맡은 재판부도 아마 고심이 많을 겁니다. 네. 통상 법원은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뒤에 24시간 안에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미 24시간이 넘은 시점이죠. 체포영장이 발부될지는 재판부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전에도 그랬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측 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절차적 문제를 강조해왔죠. 이번에도 단 한 차례 출석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은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 이런 입장문을 내고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소환 요청한 걸 이 특검에서 요청한 걸로 간주하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구속까지 이어진다면 다른 특검에도 자극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 특검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 다른 특검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특검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다른 특검 조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각 특검이 겹치는 수사 대상을 선점하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자성어로 법불악의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불악의는 법은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총장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 걸 두고 총장 패싱 논란이 있었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당시 썼던 표현입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악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네, 이번에 내란 특검에서도 브리핑 때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법불악의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엄격하게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특검의 법불악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현주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선 대통령실에 TF팀을 구성해 문제 해결을 주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시민, 전남도민과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시급한 지역 현안을 직접 듣기 위한 첫 행보로 호남을 선택한 겁니다. 들어올 때 보니까 저한테 막 고함 치는 분이 있던데 들어오라고 하시죠. 처음에 이렇게 제한을 했더라고요, 이 숫자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오시고 싶은 분들 다 오셔서. 이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공항 무한 이전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40분가량 경청한 이 대통령은 서로 불신이 있다며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주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요. 만들고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실제 조사도 좀 하고 이 주민들도 좀 참여시키든지 좀. 후보 시절 공약한 국가 지원과 대통령실 직접 갈등 조정 등을 실행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지역 민원을 회피 않고 돌파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선 로스쿨 제도가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면서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도 방문했습니다. 한센인 원생들을 만나 이 대통령은 사회적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오늘도 여야는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털릴 만큼 털렸다고 했고 야당은 해명된 것은 없다며 무자격 총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둘째 날에도 야당은 시작부터 김민석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후보자는 우리 인사청문회 자체를 지금 능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김 후보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털릴 만큼 털렸다며 야당 공세를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임 총리들이 제출한 규정에 따른 부분은 다 제출을 했고요. 그러면서 6억 원 현금을 장롱에 쟁여놨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표현을 문제 삼으며 과거 정치검사의 조작에 해당한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죄송하게도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주 의원은 재산 등록을 왜 안 했냐고 물은 것이 조작이냐며 몰아붙였습니다. 집에 현금을 뒀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 이런 얘기고 제가 그 액수의 총액을 놓고 6억을 쟁여놨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야당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권의 표결만으로도 인준이 가능해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의 업무보고를 어젯밤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일주일에 말미를 줄 테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건데 한마디로 검찰의 반성을 촉구하는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업무보고를 앞둔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오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살펴본 뒤 보고 일정 자체를 아예 취소했습니다. 지난주 첫 검찰 보고를 30여 분 만에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다시 잡은 일정마저 추가로 연기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더 갖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일주일 미뤘다라는. 국정기획위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만큼 보고에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기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을 급히 미루게 된 건 자신들의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첫 업무보고에 대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 비판했습니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두 번째 보고 내용에도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의 세부 실현 방안이 부족했고 오히려 강화된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만큼 검찰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다음 기사는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농망사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4가지 법률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유일하게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이 농망법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여당은 지난 정부 때와는 다른 역할을 주문했고 야당은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는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거취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대통령 결단인 만큼 여당은 비판 대신 송 장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의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장관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요 입법과제, 정책과제에 대한 재검토 이런 것이 좀 저는 적극 필요하다. 송 장관은 농망법 발언을 사과하며 양국법 등 자신이 반대했던 법안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는 그동안 그 쟁점이 되었던 우리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그 검토하겠다. 야당은 기회주의자라고 질타했습니다. 대통령 설득하시겠습니까? 설득도 못하고 소신도 버리면서까지 소신을 버리지 다시 법 않습니다. 개정 추진하시겠다 그러면 사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장관 자리가 뭐 그렇게 좋은 자리인지 참 그렇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장관을 누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송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희망법으로 만들겠습니다, 의원님. 송 장관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속 장관 인선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개혁 대상인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핵심 부처에 대해 검증을 마치고 후보자 내정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 번에 장관 후보자 11명을 지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8개 부처 장관 자리입니다. 경제부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사회부처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입니다. 이 가운데 강도 높은 개혁이 예고된 기재부와 법무부 장관 인선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대수술을 공약했고 법무부는 검찰과 법원 개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법무부 같은 일부 부처는 이르면 이번 주 발표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은 이미 검증 작업을 마치고 내정자에게 통보까지 이루어진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민정수석실 사법제도 비서관에 내정됐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낙마로 공석이 된 자리에는 개혁 성향이 강한 검사 출신의 법조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6월 25일인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꼭 75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16개 나라가 전투병을 보내 우리를 도왔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낸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을 위해 총을 들고 싸웠던 필리핀 젊은이들, 그 참전 용사들을 김종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올해 99세가 된 루돌프 에스코소 씨. 숨쉬는 것도 어려울 만큼 노쇠했지만 한국에서 취재진이 왔다는 소식에 힘겹게 인사를 건넵니다. Thank you so much. 세계 2차 대전에 이어 한국 전쟁에도 참전한 그는 2년간 혹독한 포로 생활을 경험했고 당시 기억을 몸에 새겼습니다. That is what just I remember. Keep on saying that he stayed good there in Korea. Even he was detained, but he said he was in Korea is good. 1950년 9월 19일 부산항에 도착한 필리핀군은 미국과 영국에 이은 세 번째 참전국으로 기록됐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7,400여 명을 파병했습니다. 이 비석에는 이렇게 당시 전사자 11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쟁 중 서로 목숨을 맡겼던 전우들을 기리기 위해 참전 용사들이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75년이 지났지만 필리핀군의 가장 큰 전투였던 율동 전투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There are so many already enemies coming forward. There are 7,000 groups, and we are only 400 who stayed there to hold the line. But all United Nations withdraw already. They leave their line, they evacuate. But we Filipino, we stay there. Nais ko palakpakan ang mga Koreano ngayon. 필리핀 참전 용사들은 당시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이들을 위해 자신들이 기꺼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So what we can do is not just to remember them with wreath laying or anything, but to keep in ourselves, in our hearts, freedom is not free, correct? So it is true that freedom is not free. 필리핀 한국전 참전 용사는 7,400명 중 이제 50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예, 이렇게 승객들로 가득 찬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아찔한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의 CCTV 영상인데요. 검찰은 테러에 준하는 살상 행위였다며 살인 미수 혐의까지 추가해 이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입니다. 60대 남성 원모 씨가 가방에서 휘발유를 꺼내더니 전동차 바닥에 들이붓습니다. 승객들이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등 혼비백산하는 사이 남성이 토치로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길이 번집니다. 바로 옆 열차 객실로 승객들이 대피했는데 불과 30초 만에 검은 연기로 뒤덮입니다. 갑자기 불이 확 나면서 검은색 연기 꽉 차서
제가 놀라고 앞으로 도망가다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 넘어지면서 부딪히고. 검찰 수사 결과 원 씨는 범행 열흘 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고 전 재산도 미리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 씨는 범행 하루 전 휘발유를 들고 이곳 지하철 4호선 회원역 등 11개 역사를 탐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검찰은 치밀한 계획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원 씨가 이혼 소송 결과로 품게 된 불만을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한 범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혹시 그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있었다는 그거 공론화하시려던 거 네, 맞아요. 검찰은 원 씨의 범행이 당시 탑승객 160명의 생명에 큰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 기존 현존 전차 방화치상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도 더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진짜 총기처럼 보이는 가짜 총, 이 모의 총포는 허가 없이 갖고만 있어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총을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리잔이나 캔도 관통할 정도로 위력이 컸는데요. 황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사무실 곳곳에 소총부터 권총까지 총기 여러 정이 보입니다. 실제 총포와 겉모습이 유사한 불법 모의 총포입니다. 본인 맞으세요? 저희 압수영장 집행하려고 왔어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모의 총포를 판매한 50대 남성과 중국에서 모의 총포를 들여와 유통시킨 업체의 대표 등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업체와 개인 판매자로부터 모의 총포 820정을 압수했는데 무려 2억 원 상당입니다. 모의 총기의 법적 기준치는 1m 거리에서 A4 용지 5장을 관통하는 수준인데 일부 제품은 무려 7배의 파괴력을 지닌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가짜 총에서 발사된 총알은 유리잔과 캔도 쉽게 관통할 수 있는 위력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쏘면 큰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모의 총포는 실제 총기와 매우 유사한 불법 총포를 의미하는데 색깔이 있는 칼라 파트가 없거나 법이 정한 기준을 넘는 위력을 발휘하면 불법입니다. 이런 총포는 소지만 해도 불법이고 공공장소에서 가지고 있으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모의 총포의 정확한 판매 규모와 추가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구입해간 사람들의 뒤도 쫓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 전기차 화재는 최근 5년 사이 10배 이상 늘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도에 윤기란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차로 다가가는 순간 폭발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차주의 빠른 신고로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75명이 대피하고 2명이 엘리베이터에 고립돼 구조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있는 힘까지 그냥 다해서 뛰어왔더니 오면서 넘어지면서 이 무릎팍도 막 아주 까져갖고 퉁퉁 부었어요. 불이 난 전기차입니다. 뒷부분이 특히 심하게 탔는데요. 차량을 지상으로 옮긴 소방당국은 소화 수조를 설치하고 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타버린 차량은 2020년에 생산한 소형 전기차로 어젯밤부터 충전 중이었습니다. 화재 발생해서 우려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좀 알아봤고요. 화재 사건이 없다고 제가 찾아봐도 검색도 안 나와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는 73건으로 2019년 7건에서 2022년 43건 등 5년 새 무려 10배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상당수는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열 폭주에 의해서 전기차 전체가 완전히 타버리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경찰과 소방은 차를 정밀 감식해 화재 원인을 찾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경찰이 코미디언 이경규 씨를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는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MBN이 확보했습니다. 주차된 버스와 부딪히는가 하면 세차장 벽을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약물운전의 위험성 간과해선 안 되겠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차량을 세웁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뒤 인도가 아닌 차도로 걸어가자 뒤에서 오던 차량이 피해갑니다.
차량을 세울 땐 이미 주차돼 있던 버스와 작은 추돌도 벌어졌습니다. 내 차 어떻게 세운다고 하다가 간장 먹어서 제가 감각이 늦어가지고 내 차 뒤에 조금 밀쳤다고 그러네요. 사고가 났다는 주차장 직원의 말을 들은 이 씨는 모퉁이를 돌아 다른 곳으로 차량을 옮겼고 그 사이 이 씨의 차량과 같은 차종이 현장에 주차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이 씨는 엉뚱한 주차장을 찾아가더니 자신이 차를 댄 곳과 20m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고객님 오늘 저희한테 차 안 맡기셨는데. 제가 그런가요? 그러고 집에 갔어. 병원에 가기 전에는 주유소 세차장을 들렀는데 직원이 후진하라고 손짓했지만 이 씨는 반대로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세차장을 빠져나온 뒤에는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물 간이시약 검사와 국과수 조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어제 입건된 이 씨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상습적으로 전봇대 전선을 잘라내 내부에 있는 구리선만 팔아넘긴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잘라낸 전선만 무려 1km에 달하는데 전기가 끊기면서 농가 피해도 많았습니다. 안유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캄캄한 새벽, 인적이 드문 야산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릅니다. 불길이 커지더니 섬광이 번쩍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지난 5일 새벽 1시쯤 경기도 포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전선을 태우는 모습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봇대에서 잘라낸 전선을 태워 구리선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가 갑자기 나갔어. 그래가지고 한 30분간 차단이 정전이 됐었는데 뭐 냉장고 같은 거 그런 건 다 피했지. 방송도 못 받고. A씨는 경기도 포천과 의정부, 남양주 일대에서 1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뒤 구리선을 고물상에 팔아넘겼습니다. A씨는 이렇게 배전함에 있는 전선까지 잘랐는데 이틀 동안 전기가 끊긴 인근 농가는 자비로 복구 작업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물을 트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야. 우선 임시 공기만 공사 150만 원 주고 어떻게 그렇게 간이 벗어요? A씨가 잘라낸 전선을 이어붙이면 무려 1km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잠복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물상에 팔아넘긴 구리선 80kg을 회수하는 한편 작물을 사들인 고물상 5곳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경찰이 부산의 한 사립대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려고 지원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는 등 이른바 유령 학생을 입학시킨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의 사립대학인 동명대학교입니다. 취업 특성화 교육을 강조하는 대학입니다.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이 대학의 학사 처리용 전산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전직 총장과 전 입학 홍보처장 등 7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결과에 맞춰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 대학에서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지도 않은 이른바 유령 학생을 입학시킨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인적 사항을 도용해 허위로 입학 지원 서류를 작성하는 등 신입생 충원률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특정 학생을 재직하거나 자퇴한 학생을 다시 신입생으로 등록시킨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과를 살리기 위해서 말 못하면 승진을 해줘.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신입생 충원률을 높인 뒤 국가 장학금을 수령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대학 관계자 등을 소환해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길을 걷는데 갑자기 머리를 덮치는 까마귀.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최근 큰 무리 까마귀가 번식기를 맞아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부리가 크고 날카로워 자칫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다음 달까지 예민한 시기라고 하니 봉변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길 큰 부리 까마귀가 한 남성의 머리를 노리고 위협 비행을 합니다. 참다 못한 주민의 신고로 소방대원이 출동했는데도 큰 부리 까마귀는 유유히 날아다닙니다. 큰 부리 까마귀들의 서식 장소는 제주에 있는 나무 꼭대기였는데요. 출퇴근길 이곳을 오가는 행인들의 머리를 공격하며 위협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들어 큰 부리 까마귀들의 무차별 공격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몸 길이 57cm로 까마귀류 가운데 덩치는 가장 크면서 민첩함까지 갖춰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지나가면 사람 머리 굴러 이런 식으로. 국내에 자리 잡은 텃새라서 계절을 가리는 건 아니지만 번식기인 5월에서 7월에 특히 예민합니다. 둥지나 새끼 근처 반경 20m 이내를 지나면 날카로운 부리로 다이빙하듯 머리를 공격해 위험합니다. 큰부리 까마귀가 머리를 주로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모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산 같은 걸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가능한 빨리 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쫓아내려고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면 큰 부리 까마귀를 더 자극하게 되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부는 큰 부리 까마귀의 서식지와 실태 현황을 파악해 대응 요령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부터 공식 종전이 시작되며 10일간 이어져 온 중동의 불안은 일단락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은 서로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위태로워 보이는 일상 복귀도 일단 이뤄졌습니다. 먼저 한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이 이행되며 10일 동안의 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하루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시간이 지나면 전쟁이 공식 종식될 것이라고 밝혀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 전쟁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종전 이후 양국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휴전을 받아들인 양측은 자국의 승리라고 선언하며 자축했습니다. ما ایرانی‌ها تاریخ با شکوهی داریم. در برابر ستمگران سمخ 수도 테헤란에 모인 국민들은 이란군에게 감사를 표했고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이스라엘이 후회 속의 패배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실존적 위협인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했다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ב-12 הימים של מבצע עם כלבי השגנו ניצחון היסטורי והניצחון הזה יעמוד לדורות. 더 이상 포성이 울리지 않으며 일상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문인 벤구리온 국제공항의 운영이 재개됐고 공습을 피해 숨어있던 아이들도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일단락됐지만 이란 핵시설과 핵개발 능력의 상황에 따라 중동이 언제든 화약고로 변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공식 휴전은 시작됐지만 일부 무력 충돌이 이어지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함과 욕설까지 내뱉었습니다.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를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중동 휴전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 이후에도 앙금이 남은 이란과 이스라엘은 미사일 공격과 전투기 보복을 주고받으며 휴전이 깨질 뻔했습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욕설까지 써가며 양국을 압박했습니다. You know what? We basically have two countries that have been fighting so long and so hard that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Do you understand that? 특히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영공에 진입해 20개의 목표물을 타격하려던 상황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격한 어조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이스라엘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 통화 직후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 규모를 대폭 축소해 레이더 등 상징적 목표물만 제한적으로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벽까지 SNS에 글을 올리며 양국의 휴전 유지도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이 이제 이란산 석유 수입을 계속할 수 있다며 이란을 향한 제재 완화 메시지도 동시에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핵시설 공습이라는 초강수로 이끌어낸 휴전이 깨지면 정치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중동 정세의 결과에 따라 세계 질서도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란의 핵시설 피해를 두고 미국 유력 언론은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 망해간다, 이처럼 격하게 비난하며 가장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군이 공습한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입니다. 이란의 핵심 핵시설로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맞은 구멍 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He sent B-2 bombers and dropped 12 30,000-pound bombs on the worst facility and destroyed that program. 이에 대해 CNN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유력 언론은 이란의 핵시설은 일부만 파괴됐고 핵개발 능력이 건재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반대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들은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고작 수개월 정도 지연됐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파괴되지 않았고 핵심 시설인 원심 분리기도 보존됐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국방정보국의 평가가 전적으로 틀렸다는 성명과 함께 1급 비밀이 유출됐다며 유출한 당국자를 비난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가장 성공적인 작전을 비하하려는 시도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가짜와 망해간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제거돼 수십 년 뒤로 미뤄졌다며 이란이 핵시설을 재건하면 또 타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른바 12일 전쟁의 종식 이후에도 중동 지역의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전은 계속 가능할지 당사국이죠. 이스라엘의 입장을 듣기 위해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직접 스튜디오로 초청을 했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이스라엘에 계속 공격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불만을 표시도 했습니다. 현재 휴전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Iran got very close to reach nuclear weapons like North Korea with a full plan to destruct Israel. So therefore, that's the reason why we initiated this operation was to eliminate, to take back the nuclear program and the missiles program. The United States went with Israel on this campaign and we reached our goals. So now there is a ceasefire, but again, if Iran will try to renew its efforts to reach nuclear weapons, Israel will take all the measures. 그리고 이번에 휴전 협정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화보다는 힘에 의한 평화가 지속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의구심이 있습니다. 계속 이란이 핵무기에 대한 개발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 핵무기가 계속 개발이 가능한지 어떻게 보십니까? Iran is planning to have a nuclear bomb like North Korea. There were negotiations, agreement, and they were very, very close to reach the nuclear capabilities. And therefore, to make a better, a safer Middle East, Israel went to this operation and attack that got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we highly appreciated. The world is much safer today after this operation. And we hope that the diplomatic process that will start now. 그렇다면 이란과 유사한 북한의 핵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이 커다란 안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북한은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란과의 유사점 그리고 차별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First, you mentioned United States. We highly appreciated the leadership and the courage of President Trump that together with Israel in good close cooperation, we made sure that Iran won't become a nuclear power. I see a lot of similarities. Both North Korea and Iran are dictatorship. Both of them are countries that are threatening its neighboring countries. North Korea is a threat to South Korea. Both of them are violating all international norms, and both of them have very close relations. So there are a lot of similarities here, and I think there is nobody better than the Korean people that understand the challenge that Israel is facing.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 핵시설에 대한 평가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란은 핵시설을 옮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기에 이란의 핵시설 현재 능력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They shoot on Israel almost 700 long-range missiles. Most of our systems, we have a very good anti-defense systems like the Arrow, like the Iron Dome. They succeeded in intercepting them, but they targeted directly Israeli hospitals, citizens, towns, while we attacked military and nuclear facilities. This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and now, but we achieved most of our goals in this operation. And we hope that Iran will undergo the message and stop and finish their nuclear program.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우려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핵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란의 핵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Well, Iran was building around Israel in the last 15 years a ring of fire. Hezbollah in Lebanon, Hamas in Gaza, the Houthis, Syria regime. By the way, the Syria regime fell because of what Israel did in Lebanon. And Iran's goal was the destruction of Israel. Iran is a country that if it will obtain tho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t will be a danger for the world. So therefore, we can't agree that Iran will become nuclear. And I think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is with us and mo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BN은 주한 이란 대사관에도 출연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성사되면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라파엘 하르파즈 이스라엘 대사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예, 마트에서 김치 한 봉지 사기가 겁나는 요즘입니다. 이상기후 여파에 김치값이 1년 전보다 10% 넘게 뛰었는데 식당가에선 값싼 중국산 김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 포장김치 코너. 1.9kg 국산 김치가 2만 원이 넘습니다. 만 원이 안 되는 제품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김치 가격을 본 소비자들은 대부분 카트에 담는 걸 포기합니다. 김치 사 먹기가 좀 망설여지는 상황이거든요. 올해도 좀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른 걸로 그냥 인식이 되거든요. 지난달 김치 가격은 작년보다 13%나 올랐습니다. 핵심 재료인 배추값이 뛰면서 올해 들어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해 늦더위, 대설, 한파 등 이상기후로 배추 생산량이 줄었던 탓입니다. 국산 김치 가격이 치솟자 식당은 다시 중국산 김치가 점령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산이 대부분인 김치 수입량은 올 들어 5월까지 벌써 13만 7천 톤으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김치는 국산인가요? 중국산인가요? 네, 중국산이에요. 식당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설상가상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도 평년보다 25%가량 적을 것으로 예측돼 고공행진 중인 김치 가격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합리적 가격에 품질까지 겸비해 이른바 대륙의 실수로 통하는 가성비 브랜드 샤오미가 서울 여의도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올해 초엔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한국에 대리점을 열었는데 중국 기업들의 국내 상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쇼핑몰에 미 간판이 걸렸습니다.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의 국내 첫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새로 출시한 스마트폰과 무선 청소기 같은 소형 가전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성능이 좋은데 가격이 저렴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 비교했을 때 훨씬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샤오미는 매장 한편에서 서비스 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고장 수리에 대한 고객 불편을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동안 온라인 판매에 집중했던 샤오미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직영 매장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在门店里面提供售后，我刚说了，以及我们要开设专门的线下店呢，这是我们迈出在这方面做出努力的迈出的刚刚的第一步。 중국 전기차 업체 BYD는 한국 대리점 개설 2달 만에 1,000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시커머스 업체들도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매출을 더 확대할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오프라인 매장 전략이 앞으로도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중국 2위 완성차 업체 지리자동차와 중국판 아마존으로 불리는 징둥도 한국 상륙을 앞둔 상황.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중국 기업들의 국내 시장 공략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건물이 안전에 취약하다면 그 불안함이 오죽할까요? 그런데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낡고 위험한 건물 탓에 개학까지 미뤘다고 합니다. 학교의 노후화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지어진 지 40년도 더 된 학교 건물은 서울에서만 10곳 중 3곳에 달합니다. 보도에 안병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아무도 찾지 않는 건물이 방치돼 있습니다. 지어진 지 60년이 지날 동안 수업은 물론 급식실로도 쓰였는데 이제는 어지럽게 먼지만 쌓인 폐가가 됐습니다. 건물 안전 문제로 이번 학기 개학을 일주일 미뤘던 서울 북성초의 문제 건물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은 뒤늦게 이 학교 건물 안전 등급 최하위 판정을 받고 전면 폐쇄됐습니다. 5단계 건물 안전 등급 중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2등급을 서울 관내학교 중 처음으로 받은 겁니다. 걱정되는데 아무래도 뭐 조치를 하겠죠. 무슨 일이 있으면. 문제는 이처럼 안전에 취약한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서울 전체 학교 면적의 3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학교 건물의 안전 등급은 보수 관리가 필요한 C등급이 1,300여 동에 달하는데 방치하면 다음 단계인 위험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무학여고 급식실에서 난 불도 스프링클러가 없는 등의 시설 노후화가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됐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 건물의 안전 등급을 지금보다 세분화하고 정밀 안전 점검 주기도 당길 계획입니다. 기존의 안전 점검 등급을 세분화하여 C등급을 C1부터 C4까지 4단계 나눠 관리하고 C4 등급의 경우 정밀 안전 점검 주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또 첨단 센서를 학교 건물에 붙여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상시 감시 체계 구축도 추진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예전엔 우리나라 어디서든 볼 수 있었던 금개구리. 요새는 울음소리도 잘 안 들리고 보기도 어려워진 멸종 위기종이 됐죠. 그런데 최근 아파트 단지 사이의 공원이 금개구리의 새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민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공 번식된 개구리 300마리가 야생으로 돌아갑니다.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등에는 노란 빛깔 줄무늬가 선명합니다. 1988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보호받는 금개구리입니다. 과거 남한 전역에서 흔했던 토종 양서류 금개구리는 농경지가 줄고 황소개구리 같은 외래종이 침입하면서 급격히 수가 줄었습니다. 개구리 생태를 복원 중인 서울대공원 연구진은 지난해부터 아파트 단지 옆 공원을 새로운 서식지로 정했습니다. 금개구리를 방사한 연못입니다. 논과 비슷한 습지인 데다가 몸을 숨기기 좋은 수초도 많아서 번식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주택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공원 자체가 금개구리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수로처럼 그 둔벙 같은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사한 금개구리엔 마이크로칩을 심어두었습니다. 연구진은 칩을 추적해 개구리의 생존율이나 서식지 확산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 717명으로 2022년 이후 3년 만에 4월 기준 2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결혼이 늘고 30대 여성 인구가 확대된 영향으로 1년 전보다 8.7%포인트 많은 1,658명이 늘었는데 1991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FC 서울이 잠시 이별한다며 팀의 간판인 기성용 선수의 이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FC 서울은 기성용에게 영원한 레전드로서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팬들은 구단 사무실과 훈련장에 근조화환을 보내고 트럭 시위까지 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기성용이 유럽에서 뛸 때를 제외하고 2006년 프로 데뷔 이후 줄곧 입었던
FC서울 유니폼을 벗습니다. FC서울은 올 시즌 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기성용이 더 뛸 수 있는 곳을 찾아 이적을 결심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6세인 기성용은 부상에 시달리며 지난해 리그 20경기 출전에 그쳤고 올해는 8경기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잠시 이별한다 해도 향후 기성용의 은퇴식과 지도자 연수 지원을 약속했다고 강조했지만 팬들은 구단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내보낸 것에 분노했습니다. 구단 훈련장 앞엔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였고 궂은 날씨에도 시위에 나선 팬들은 팀 엠블럼에 검은 리본까지 씌우며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팬들은 사실 기성용을 FC서울과 동일시 여기고 있고 FC서울은 기성용입니다. 박주영, 고요한, 오스마르 선수도 저희 팀의 레전드지만 저희 팀에서 은퇴식을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기성용 선수만큼은 저희가 꼭 지키고 싶었는데 모기업 본사 앞에선 트럭 시위까지 벌어졌고 FC서울 공식 서포터즈 수호 씨는 이적 과정과 감독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라고 구단을 압박했습니다. 팀을 떠나기에 앞서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낸 기성용은 내부에서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구단을 떠나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 같다며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FC서울은 오는 29일 포항 스틸러스와 K리그 21라운드 경기를 치르는데 기성용은 포항 입단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공식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피겨 여왕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서 꼭 원하는 모습을 올림픽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응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녁이 된 지금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충북은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8도, 광주 29도, 밀양은 31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 한때 강원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엔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의 낮 기온 28도, 대구와 포항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